그 다음에 반어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알겠죠? 먼저 반어법부터 가봅시다. 이게 뭐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뭐 이걸 왜 헷갈리는지 잘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반어는 말 그대로거든요.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알겠지? 쉽게 설명하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얘들아 사랑해. 반어법이에요. 아니, 공감을 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런 건데 거기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다음이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진달래꽃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내가 당신이 떠나면 나는 분명히 뭐 할 거예요? 슬퍼할 거죠. 그런데 슬프다라는 감정을 숨기고 그것과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걸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잔소리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잘한다. 그치? 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역설법은 뭐냐? 선생님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게요. 쉽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말 속에, 그러니까 표현 속에 모순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모순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어울릴 수 없는 것들.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함께 표현한 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알았지? 알겠니?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역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꾸며주는 말 있죠, 여러분들. 그 수식어라 그러잖아. 그치? 수식어와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 이 사이에서 역설이 많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식어랑 피수식어 사이에서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 어울릴 수 없는 애들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황 첫 번째가 있고 어떤 상황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황들을 동시에 표현할 때 보통 역설법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알겠지? 그런데 그럼 핵심이 뭐냐? 모순이 일어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이 수식어와 피수식어 상황일과 상황이 있지. 이 두 가지 관계가 각각 어떤 관계면 되냐면 두 가지 관계면 돼요. 첫 번째는 반대이면 돼요. 반대. 알겠지? 예를 들어 볼게요. 기쁜 슬픔. 기쁜 슬픔. 자, 둘이 무슨 관계예요? 반대지? 상황으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의 위치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님은 같지만 그랬으면 님이 나에게로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님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상황이죠. 두 상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수식어와 피수식어도 반대가 되고 이것도 반대가 돼요. 알겠지?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걸 봤거든요. 찬란한 슬픔이라고 하는 말로 역설이라고 했어요. 찬란한 것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일까요? 아니지. 찬란한 것의 반대는 어두움이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슬픔의 반대말은 기쁨이잖아요. 둘은 뭐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죠. 근데 왜 이거를 우리는 역설이라고 했을까? 왜 어울리지 않을까요? 포인트. 어때서? 두 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물어봤을 때 두 번째는 바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일 때 나타나요. 찬란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슬픔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지? 이 두 가지가 어울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경우에는 역설이라고 하는데, 요거 예문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잖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뭐하지 않았다?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설. 찬란한 슬픔의 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역설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가 될 텐데 우리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고재종 첫사랑? 고재종의 첫사랑 알아요? 몰라요? 남분분 춤추었겠지. 모르죠, 그죠?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첫사랑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도 배울 텐데 시험법에 들어갈 텐데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의미는요. 이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성장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과 이별을 하게 되면 성장한다. 알겠지?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름다운 상처라는 표현이 나와요. 알겠지? 이거 뭐야? 수식어와 피수식어죠. 그런데 반대는 아니고 무엇과 무엇의 관계야? 긍정과 부정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를 약간 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도 알려줄게요. 이렇게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법. 알겠지? 그 다음에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역설법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설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 다음 자, 돈어법으로 가봅시다. 돈허법은 돈어는요 부르는 말이에요. 알았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문법에서 혹격조사라고 얘기하죠. 부르는 말.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 거기 보니까 아이야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게 바로 돈어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강조와 변화와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뭐 도치, 서리, 문다, 대구, 뭐 반어, 역설, 특히 그중에서 역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돈어법 이런 것들 우리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문제 역시 안 풀어봅니다. 안 풀어보고 바로 다음 강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조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뭐 하는 거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먼저 반복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은 시어나 구절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걸 반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반복법 찾아봐라라고 얘기하면 이연해 보시면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어때요? 같은 어구가 반복하죠? 자, 이런 게 반복이에요. 이게 어렵니? 안 어렵잖아, 그지? 우리 반복을 왜 사용하냐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말이 좀 어렵네?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첫 대면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나에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각인시키고 싶어 해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자면 반복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이름을 물어봤을 때요. 이름을 대답하는 방식을 들어보면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누군가 물어봤을 때 네, 최동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호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호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최동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두 번째. 그 다음, 열거법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얘들아, 페이지. 열거법은 읽어볼게. 열거는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낱이 쭉 늘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문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건데 대등한 대상들을 뭐 하는 거야? 나열해 주는 게 열거법이에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말을 하나 했거든.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등한 대상들 또는 동등한 대상들을 나열했어요. 이게 열거예요. 우리 왜
어렸을 때 이 게임을 아직도 한다는 거에 놀라웠는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 했거든. 시장에 가면이라고 하면서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거 하잖아요. 그지? 그게 지금 열거법이거든요. 근데 왜 열거법이 되냐면 자, 이거 보세요.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다라는 동등한 대상들이죠. 그것을 쭉 모아주고 있어요. 나열해주고 있죠. 이 시는 왜 열거법일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 그리고는 별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상들이에요.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동등하죠? 그걸 쭉 뭐 해놨어요? 나열해놨죠? 그러니까 무슨 법이 돼? 열거법이 된다. 알겠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조법으로 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조법. 선생님이 대조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기억하고 싶은 건 이건데 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대상을 들어서 표현하느냐? 반대의 속성을 들어 강조하는 방식이 바로 대조예요. 키워드가 되는 말은 뭐냐면 바로 강조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지? 예문을 읽어볼게. 잘 봐. 이제 산에 들어가니 산에 정이 드는구나. 오르고 내리는 길 괴로움을 다 모르고 저절로 산인이 되어 비도 맞아 가노라 이 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산인. 산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산인은. 그치? 그 한마디로 말하면 배운 대로 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알았지? 근데 어떻게 살아갔냐? 괴로움을 모르고 살아간대요. 다음 읽어볼까? 이골 저골 물을 건너고 또 건너니 발밑에 오는 폭포백이요 천이러니 박연을 이루고 보니 하나밖에 없어라. 이거는 뭐 박연 폭포를 보고 있는 거 그냥 넘어갈게. 알겠지? 그 다음 볼게. 복머리 이는 구름 바람에 다 날리고 바위에 새긴 글발 매기고 이지러지고 다만 그 흐르는 물이 굳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구름은 바람에 날아가지. 존재했다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글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이고 이지러진대. 바위에 새긴 글은 어떻게 된다고? 이지러진대. 이렇게 바위에 새겨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구름이나 글, 바위에 새긴 글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애들이야. 그런데 흐르는 물이 굳지 아니하도다 이러잖아. 이 말은 무슨 얘기? 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뭐를 이루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근데 포인트. 선생님이 그랬지. 반대의 속성을 들어 강조하는 거라고. 그러면 산에 사는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건 바로 물이야. 내가 왜 자연 친화를 하느냐 이거예요. 물을 통해서 내가 왜 자연 친화를 하느냐를 설명하고 있어. 왜?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물처럼? 아니야. 여기선 굳지 아니하다로 접근해야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변화하지 않는다. 나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면 나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네와 대조를 이루는 애들이 있지. 뭐? 구름. 세빈아 헤드뱅이 그만해. 그치? 구름. 알겠니? 이 락 콘서트가 아니야. 고개를 딱 들고 쌤을 봐야지. 그치? 세수 좀 하고 오고. 자, 요 구름. 됐니? 그 다음에 바위에 새긴 글발. 이런 것들은 모두 변화가 있는 존재. 알겠지? 표현하고 싶은 게 누구냐? 얘예요, 얘.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영탄법을 한번 가봅시다. 영탄법은요, 감탄사, 혹격조사, 감탄형, 종결언. 얘들아, 거기다 표시 쫙. 얘네 나오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첫 번째로 감탄사 뭔지 모르진 않잖아. 그치? 그 다음에 혹격조사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부르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감탄형 종결어미, 뭐뭐구나, 뭐뭐도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사용하면 영탄법이에요. 이 시에서 마지막을 보면은 너는 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여기서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앞에 구절에 뭐 사용하고 있어요? 감탄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뭐구나 라고 하는 뭘 사용하고 있죠?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영탄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증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점증법은요, 이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점증은 의미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점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확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더 크게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읽어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는 내 말이 잊었노라. 먼 훗날에 당신이 날 찾으시면 저는 잊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아주 먼 후에. 혹시 이거 여러분 잠깐 볼까?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무슨 법인지 알것 같니? 혹시 알 것 같아? 이거 무슨 법인지? 그래, 이거 반어법이야. 봐봐. 시간이 지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보면 내가 정말 잊었다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누구세요? 그렇지. 근데 보자마자 뭐라고 한대요? 당신은 잊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치? 이 얘기는 기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 반어적인 표현. 다음 봐봐.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보이지? 이 말은 그러니까 의미가 뭐야? 나 잊겠다라는 의지야? 아니면 그리워한다는 말이야? 그치? 그리워한다는 말이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이렇게 강조. 헤어진 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가슴 아파요. 그치?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라고 한 번 더 얘기하겠대요. 이 얘기는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다, 얘들아? 나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당신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의미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걸 무슨 법? 정증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의미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눈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눈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 더 반복하죠. 그 다음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반복해요. 다시 말하면 눈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점차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이거 무슨 법이냐? 그렇지. 한 가지 더. 얘들아. 점증법은 의미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자, 점증법의 반대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가 점점 축소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세상을 지키는 자, 나라를 지키는 자, 마을을 지키는 자, 가족을 지키는 자. 지금 이게 의미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축소되는 거잖아. 점증법의 반대말, 바로 이 말도 기억하세요. 점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증법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점강이다. 바로 의미를 점차 축소하는 것을 점강이라고 얘기한다.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과장법이 나옵니다. 과장법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나타내는 것을 과장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이렇게 여자친구 맨날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뻐, 카리나가 이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치? 야, 카리나도 네가 존나 이쁘지. 네가 훨씬 더 카리나보다 훨씬 더. 그럼 나는 근데 막 그런 얘기 나 카리나 이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건 다 구라예요. 알겠지?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카리나보다 이쁜 여자친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존재할 세상에 몇 명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 생각해봐. 자 우리 생각해봐. 소빈이 자기가 카리나보다 예쁘다고 생각해? 아니거든요. 세민아 어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그치? 절대 그런 거 있어서 불합니다. 알겠지? 예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카리나만큼 예뻐 이런 게 가장 사실과 다르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가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야.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은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그 다음 내 한 해는 다가고 말아. 그 다음인데 360날 360일 동안 한양이라고 하는 말이 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늘. 알겠니? 늘 섭섭해 웁니다 이 말이야. 잘 생각해봐. 360일 동안 늘 항상 섭섭해서 울 수 있어 없어? 왜? 그럴 수는 있지. 가능은 한 얘기잖아. 맞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그죠?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과장법이라고 얘기하고. 자, 마지막입니다. 연세법. 연세법은 형식적으로만 접근하면 되는데 간단해. 자, 이렇게 문장이 한 문장 있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 있는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말. 이 말을 그대로 여기다가 한 번 더 쓰는 걸 우리는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동요 중에 그거 있잖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빨가면 사과. 그 다음 가사는 사과는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는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연결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문학과 관련된 문학의 개념어들이었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문제 혹시 안 풉니다. 네. 넘어가면 이제 소설과 관련된 내용을 개념어들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자면 우리 소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야겠죠? 조금 필기할 공간에다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걸 같이 좀 하면서 소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독해법은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소설의 문학사적인 개념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소설이라고 하는 건 허구적인 사건을, 허구적인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 안에선 뭐도 반영이 되냐면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현실이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을 수 있을 만한 얘기를 만들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에요, 아니에요? 소설이죠.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단어가 붙는 거예요. 뭐가 붙죠? 소설은 소설인데 판타지. 그렇지. 이 말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이라고만 불려주는 건 현실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는 일들은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도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볼 때는 제일 처음에 누구를 먼저 확인하냐면 어떤 인물을 볼 거고요.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알겠지? 물론 허구적인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무엇에 놓여지게 되냐면 역시 똑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알았지? 응?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고 똑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인물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시랑 똑같죠? 내가 그랬잖아. 모든 문학은 다 똑같다고요. 어떤 인물이 나올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일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예요. 자, 소설에서는 이때 인물이 처한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네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왜 형사들이 많이 쓰죠. 범죄와 관련될 때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사건. 알겠니?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설도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읽는 게 소설의 읽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하자면 이 인물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하겠지만 선생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사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인물이 처해진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볼까요?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 있냐면 그냥 크게 맥락을 보자면 개인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인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어떤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속에 놓일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 놓일 수가 있어요. 됐니? 소년과 소녀가 나오는 그 소나기를 생각해 보면 소나기는 소년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녀라고 하는 개인사를 소녀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개인사를 겪고 있는 거고요. 동백꽃도 읽어보면 동백꽃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점순이라고 하는 개인사 알겠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관련된 소설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춘향전원이 대표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춘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치? 탄간홀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런데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인이나 환경들이 인물에게 뭘 주는 경우가 많을까? 시련. 맞아요.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소설이에요. 알겠지?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거야.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이 환경에게 시련을 겪는 걸 우리는 소설의 기법으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야. 춘향이한테 시련을 준 사람이 누구였지? 변학도지? 우리 변학도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 아니야. 그렇게 말 안 해. 소설에서는. 어렵니? 얘 쓰는 말인데. 갈등이라고 얘기해.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환경이 인물에게 무엇을 주면 시련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갈등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소설을 읽을 때는 내가 처음 보는 소설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일단 제일 처음에 누구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잘 봐. 알겠지? 그런 다음에 걔가 어떤 환경에 처해졌는지를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보면 돼. 근데 보통은 내가 뭐 준다 그랬어? 시련을 준다 그랬지? 어떤 부분으로 시련을 주는지를 잘 보면 돼. 알겠지? 어떤 부분으로 시련을 주는지를 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게 반응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예로 보자면, 어떤 소설을 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거? 이거 배웠는데 미스터 방 기억나니? 미스터 방 기억나지? 기억 안 나니? 구두 닦기, 통역사, 일제강점기, 방산봉이라는 사람. 난 가르쳤는데 왜 넌 모르는 표정? 우리 미스터 방을 안 배웠어? 우리 시험범위였어 중간고사 때. 응? 어. 이 새끼 중간고사 되게 공부 안 했구나. 미수방이 시험 보는 거예요? 어. 1학기 때였나? 아, 교과서 읽는 건 기억이 나요. 우리 미스터 방 시험범위 아니었어? 시험범위였어. 맞아. 이놈은 지주배. 야, 거기 한번 생각해봐. 인물이 누구야? 방산복이지. 그지? 어떤 상황에 처해졌다 그랬지, 선생님이? 기억, 광복. 광복. 근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배경이 이 사람에게 뭘 줬어? 실현을 줘.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구절은 아닌데, 구두 닦기 하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누구를 상대로 구두 닦기를 했냐면, 그, 일본 총독부 앞에서 구두를 닦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독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광복이 되면 그 사람 다 사라지잖아. 그러면 방산복은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싫어해. 왜 싫어하지? 손님이 없어졌거든. 돈을 못 벌거든. 알겠니?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방산복에 실현을 주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거지. 방산복 어떤 인물이야? 개인주의.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인 거잖아. 그지? 그렇게 우리가 작품을 읽는 걸 소설을 읽는 방법이거든. 그럼 이렇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야. 하나씩 알아야지, 그지? 인물에 대한 얘기. 이거 내가 맨날 이거 물어보는데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혹시 소설의 사묘서가 뭔지 아니? 이거 뭐 별로 의미는 없어. 근데 소설의 사묘서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보통 인물, 사건, 배경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야. 소설의 사묘서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뭘까? 구성, 문체, 주제. 이게 소설의 사묘서거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은 바로 구성의 사묘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읽는 게 중요한 게 구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을 기점으로 배우는데 그중에서 인물을 먼저 보자. 알았지? 자, 인물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 또는 의인화된 대상으로 사건과 행동에 뭐가 되는 사람? 주체가 되는 사람. 알겠지? 그러니까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바로 사건의 뭐가 되는 사람? 주체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인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물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자, 이거 많이 배웠던 것들인데 가볍게 좀 갑시다. 먼저 첫 번째, 평면적 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체적 인물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둘은 대립의 관계예요.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평면적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성격이나 환경,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알겠지? 입체적 인물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성격이나 환경, 처지가 변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 거기 지금 보면은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흥부가 나왔잖아요. 지금 표시된 게. 여러분들 흥부, 놀부는 다 아니까. 흥부는 어떤 사람이죠, 성격이? 그냥 한마디로. 흥부 어떤 사람이야? 착하잖아. 근데 요새는 흥부에 대한 좀 해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죠? 생활력 존나 없으면서, 그지? 맞지? 가족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죠. 애들이 27명이거든. 엄청 많잖아. 요즘에 약간 예전의 인물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나이가 들면 그렇다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고길동.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둘리가 불쌍하거든. 맨날 고길동한테 혼나고 그러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고길동만한 천사가 없어. 진짜 착하거든, 고길동. 근데 둘리가 왜 혼나냐면 고길동이 먼저 건드리는 경우는 없어. 가만히 있는데 안 건드려, 고길동. 둘리가 항상 뭐래? 사고를 치거든. 고길동에 대한 인식이 예전엔 좀 나빴는데 좀 그래. 아기 공룡 둘리 봤지 어렸을 때? 안 봤어? 봤지? 그지? 결말 아니 혹시? 그러니까 아기 공룡 둘리 결말 모르지? 원래 아기 공룡 둘리가 10권짜리 만화거든? 만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 도우너 아빠가 찾으러 와. 도우너 누군지 알지? 도우너 뭐 타고 왔지? 바이올린이라는 타임 코스모스를 타고 왔잖아. 도우너 아빠가 전기밥솥을 타고 와. 타고 와가지고 고길동을 만나서 마지막 장면. 고길동을 만나서 그동안 우리 애들 봐주느라고 너무 왜 애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거든. 도우너 말고 도우너 동생이 나와. 도우너 도우너 동생의 이름이 고로케야. 도우너가 왜 도우너인지 도넛에 나오는 말이잖아. 그래서 고로케인데 우리 애들 그동안 봐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제 우주 원래 깐타피아별로 가려고 하거든. 그때 이제 길동이한테 그러네 고길동한테 물어보거든. 그러면 소원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요. 그러면 고길동이 얘는 북극으로, 얘는 아프리카로, 얘네들은 집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북극으로 보내는 애가 누구야? 둘리지, 그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보내는 애는 누굴까? 또치지. 얘네들을 그러니까 막 껴안고 우리 이제 언제 막 울거든? 우는 거 애들을 딱 잡고 전기밥솥 넣어가지고 정말로 둘리는 북극으로 또치는 아프리카로 얘는 우주로 데려가 버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 다 헤어지고 이제 1년이 지나. 고길, 고길동 집에 누군가 나타나서 띵동 좀 약간 슬퍼 뒤에. 띵동 하고 그러는데 고길동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는데 살이 피둥피둥 찐 고길동이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살이 찐 거야. 피둥피둥 쪄가지고 누구세요? 뭐 웃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고길동 막 이렇게 미간이 이런 식으로 고길동 눈은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아주 해맑은 얼굴로 누구세요? 이래. 고길동 이런 얼굴로 바뀌어요. 누가 찾아온 것 같아? 둘리가 찾아온 거야. 근데 왜 둘리가 찾아왔냐? 되게 슬퍼. 다 자기 집으로 보내주는 거잖아. 근데 둘리는 그 북극이 집이 아니잖아. 사실은. 둘리는 어디가 집이야? 그렇지. 과거로 가야 집이잖아. 그래서 막 그 여행가가 들고 막 애가 막 울어. 갈 데가 없어. 그러고 그게 마지막 장면. 되게 슬퍼, 게 어떻게 보면. 또치는 가족이 있고 도노도 가족이 있는데 둘리는 가족이 없죠. 과거로 가야지. 그리고 반전이 하나 있는데 이 시즌 2가 있어요. 둘리가 커요. 중년의 둘리가 돼요. 둘리가 공룡인데 회사 다니고 양복 입고. 그리고 하나 알지? 둘리 여자친구. 걔랑 둘이 결혼해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 애기 이름이 돌리예요, 돌리. 그래서 시즌2 제목이 아기 공룡 돌리예요. 그것도 있었어요. 결말은 안 났어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사라졌거든. 아마 완결을 못한 것 같아. 좀 재밌어. 둘리가 중년이 돼가지고 여기 코수염도 기르고요. 그리고 둘리 원래 뭐 있어요? 초능력 있잖아. 근데 중년이 되면서 초능력이 조금 사라져요. 약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재밌어요. 이건 잘 모르죠. 요술공주 민키 알아요? 여자들은 알아? 알아요?
그러는 봤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흥부. 자, 우리 흥부를 생각하면은 무능력한 가장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흥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맞지? 자, 마지막까지 성격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알겠니? 무슨적 인물이라고요? 평면적. 입체적 인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김동인의 감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복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앞에 보면. 원래 가난은 하나만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면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대요. 거기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했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어때? 그렇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게 복녀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 모르지만 딴 농민들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소녀들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겨울에서 몇 갖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을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복녀가요 결혼을 해요. 남편이 한량이에요. 진짜 집에서 술만 처먹어요. 나쁜 새끼. 때리기도 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돈 벌어야 돼? 복녀가 돈 벌어야지, 그지? 근데 복녀가 이제 뭐 이렇게 뽕밭에 가가지고 누에를 잡는 일을 하거든요. 누에를 잡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돈이 잘 안 돼요. 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복녀가 결국에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 뽕밭을 관리하는 주인인 왕서방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몸을 팔아요. 그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복녀는 원래는 가난했지만 도덕적인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을 만났죠? 가난하고 힘든 환경을 만났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치?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바뀌었죠. 이런 걸 무슨적 인물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네, 이런 걸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엔 이제 뭐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좀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10분까지만 쉬었다 들어오세요.